누리호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소리에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15분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네 번째 종이컵을 뽑아들면서 나는 벽면의 디지털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충돌 예상 시각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42분. 손목시계와 벽시계를 번갈아 보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더군요. 내 이름은 앤드류 베넷, 47살입니다.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우주 및 전략자산을 담당하는 선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죠.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하는 자리예요. 각국의 위성 발사 정보를 모으고 궤도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내 일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찰위성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오전 11시쯤 나사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궤도 계산에 오차가 생겼고 그 오차 때문에 상업위성 하나와 근접 통과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가끔 있으니까요. 약간의 궤도 수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유럽 우주국에서 보내온 데이터와 우리 공군이 계산한 값이 서로 달랐습니다. 일본 측 레이더 추적 결과는 또 다른 수치를 내놓았고요. 세 곳의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보니 충돌 확률이 100분의 2%에서 15%까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팀은 아예 위험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상황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분석관들은 각자 키보드를 두드리며 재계산을 반복했고 누군가는 유럽 측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대령은 팔짱을 낀 채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혼란스러운 데이터 더미 속에서 하나를 골라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명확한 결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해서 충돌 사고라도 나면 내일 아침 언론은 백악관의 무능함을 일제히 쏘아댈 거예요. 우주 통제 시스템의 허술함, 동맹국 간 협력 체계의 문제점, 책임자의 자질 논란까지 벌써 머릿속에 기사 제목들이 그려지더군요. 책상 서랍에서 재산제를 꺼내 씹으면서 나는 지난 3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실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동료들은 내가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언론은 늘 스캔들을 기다리고 있고 정치적 반대파들은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니까요. 베넷 보좌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이슨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28쯤 됐을까요? 석 달 전에 MIT에서 넘어온 신입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말해봐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는 쓴맛만 남았더군요. 제이슨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뭔가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민간 데이터 플랫폼 하나를 찾았는데요. 우주물체 추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곳이에요. 여기 데이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라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 데이터를 쓰자는 건가? 검증은 됐습니다. 제이슨이 재빠르게 대답했어요. 유럽 쪽에서도 이 플랫폼 데이터를 보조 자료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레이더 추적치랑 위성 궤도 정보가 상당히 정확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민간 회사 데이터를 믿어야 하나? 하지만 지금 손에 쥔 데이터들은 모두 제각각이었고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좋아, 가져와 봐요.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슨은 자리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제이슨이 다시 다가왔고 이번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보좌관님, 이거 보세요.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플랫폼 데이터를 기존 자료들과 함께 넣어서 재계산해 봤는데 오차가 확 줄어들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돌 확률이 0.3% 미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기존에 15%라고 했던 계산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죠. 나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레이더 추적치, 궤도 예측 모델, 상대 속도 계산까지 모두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더군요. 이 플랫폼 어디 회사 거예요? 나는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로벌 서비스처럼 보이긴 하는데 본사는 제이슨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확인했어요. 한국이라고 나오네요. 한국 공대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이라는데 한국? 그 단어는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특별히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그저 기술 강국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죠. 중요한 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좋아요. 이 계산 결과를 최종안으로 가져갑시다.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죠. 충돌 위험은 매우 낮지만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회피 기동을 실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나는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내 보고를 받아들였고 즉시 회피 기동 승인을 내렸죠. 위성은 약간의 연료만 소모한 채 안전한 궤도로 이동했고 상업위성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위기가 완전히 지나간 뒤 나는 빈 상황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형광등 불빛만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초안을 보면서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고 모든 게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죠. 정말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참 그 플랫폼이요. 한국에서 꽤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우주 데이터 쪽에서.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나는 간단히 답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머릿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진 않았어요. 그저 여러 기술 강국 중 하나일 뿐이었죠. 며칠 뒤 NSC 공식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나는 최종본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민간 상업 데이터 보정 활용이라는 문구만 남아있고 한국 스타트업이나 한국의 추적 알고리즘 같은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편집 과정에서 지운 거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빠진 건지도 몰라요. 나는 그 보고서를 결제하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내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희미해져 갔어요. 다만 한 가지 가슴 한구석에 남은 게 있었죠. 오늘 위기를 넘긴 건 정말 내 판단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니까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새로운 브리핑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더군요. 대한민국 누리호 발사 계획 요약. 두께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앞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커피를 한 잔 따라 놓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누리호라는 이름의 발사체가 곧 발사될 예정이고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실어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발사체 전체 중량, 탑재 가능한 위성 무게, 목표 궤도 높이 같은 기술 사양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브리핑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발사체 전체 무게가 200톤이 넘는데 실제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위성 무게는 그에 비해 턱없이 적어 보였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다른 나라 발사체 비교 자료를 꺼냈어요. 미국의 팔콘, 유럽의 아리안, 일본의 H2A 같은 발사체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죠. 숫자를 대조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무게의 화물을 올리는데
누리호는 다른 발사체들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떨어진다는 얘기였죠. 처음엔 단순한 기술력 차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다른 의문이 생기더군요. 굳이 이렇게 무겁게 만들 이유가 뭘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는 인터넷에서 한국 언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보니 한국 측 보도는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국, 독자 기술로 이룬 쾌거, 우주 강국 진입이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 일부도 이 발사를 주목하고 있더군요. 새로운 우주 강국의 등장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곳도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죠. 혹시 이게 일종의 홍보쇼는 아닐까?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NSC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 주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는 정례 회의였는데 누리호 얘기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CIA, 국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간단히 브리핑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했죠. 한국이 곧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쏘아 올립니다.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탑재하는 구조고요. 순수 과학 연구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다만 발사체 중량 대비 효율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라는 이름의 국방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공군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베넷 보좌관, 제 생각엔 저게 순수 과학용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저 중량이랑 설계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다수 위성 탑재 시스템이라는 게 향후 군사 정찰 위성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과학용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회의실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동맹국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우주 능력을 갖추려는 움직임은 죄 깊게 봐야 합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위화감이 정확히 뭐였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자기들만의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는 거,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물론 동맹국이긴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독자 자산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노트북을 켜고 개인 메모 파일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 내용과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Korea's Nuriho national PR show, possibly a grand hoax to oversell capabilities to its own people. 타이핑을 마치고 나서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대국민 사기극? 좀 과한 표현 같기도 했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능력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쇼. 기술적으로는 비효율적인데 정치적 메시지만 강한 프로젝트.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NSC 내부용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아니었지만 상급자들이 참고할 만한 분석 자료였죠. 화면에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누리호 발사체 평가 및 전망. 본문을 쓰면서 나는 최대한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발사체로 기술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큰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효율성 비교, 비용 대비 효과, 군사적 전용 가능성 같은 내용들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독자 우주 개발은 동맹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보고서를 쓰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 사기극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물론 공식 문서에 그런 표현을 직접 쓸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내 생각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쇼라고 믿었어요. 초안을 다 쓰고 나서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 골격은 완성됐고 내 판단도 확고해졌습니다. 누리호는 보여주기 쇼다. 미국이 크게 신경 쓸 가치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죠.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갔을 때 제이슨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좌관님, 요즘 한국 발사체 자료 보고 계시죠? 응, 좀 보고 있어요. 나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독자 기술로 거기까지 갔다는 게. 제이슨의 목소리엔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요. 정치적 쇼와 진짜 기술적 성과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후 내내 나는 다른 업무들을 처리했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선 계속 누리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 대단한 나라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다른 문제예요. 우주 기술은 수십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 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우리 위성들이 돌고 있고 곧 한국의 발사체도 그 궤도에 합류하겠죠. 나는 팔짱을 끼고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죠. 특히 우주처럼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래요.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지금은 과학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오늘 작성한 보고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문장들을 읽으면서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리호에 대한 내 평가는 명확했어요. 성과 대비 효율성이 낮고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 미국이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 판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그 프로젝트가 머지않아 미국의 전략 자산을 구해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 주가 지나고 백악관 NSC는 신흥 우주국들의 발사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소규모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 이란, 터키,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 팀의 책임자로 지목됐어요. 우주 담당 보좌관이니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첫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잡혔어요. NSC 회의실에 국방부에서 2명, CIA에서 1명, 나사에서 1명, 국무부에서 1명이 왔습니다. 모두 각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었죠. 나는 회의 자료를 나눠주면서 이번 태스크포스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발사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각국의 우주 개발이 지역 안보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누리호는 동맹국 발사체라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CIA에서 나온 마크라는 분석관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 관련 정보는 솔직히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감시에 집중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진 정보가 얼마나 되죠? 내가 물었어요. 마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개 자료 중심입니다. 한국 언론 보도, 정부 발표문, 학술 논문 정도요. 내부 기술 문서나 개발 과정에 대한 첩보는 거의 없어요. 국방부에서 온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건 결국 한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 판단의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자료로 최대한 분석해 봅시다.
나사 쪽 평가는 어떤가요? 나사에서 온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누리호는 실험적 수준입니다. 첫 발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단계죠. 발사체 효율성은 기존 주요국들보다 낮고요. 군사적 위협도는 내가 다시 물었어요. 제니퍼가 자료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다만 다중 위성 탑재 구조가 신경 쓰이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정찰위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모두가 한국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인도처럼 급격히 성장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동맹국 중 하나가 우주 개발을 시작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마크와 함께 구내 식당에 갔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베넷, 솔직히 말하면 한국 거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샐러드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저쪽도 결국 자기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우주 강국 이미지 같은 거 말이죠. 마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도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달 착륙 당시만 해도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내 생각과 맞아떨어졌어요. 나는 포크로 샐러드를 찌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쇼라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느 나라든 우주 개발엔 정치적 목적이 섞이기 마련이니까요. 오후 회의에서는 기술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엔진 설계도 연료 탱크 구조, 위성 분리 시스템 같은 걸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는 대부분 2차, 3차 출처였어요. 학술 논문이나 언론 보도에서 추출한 정보들이었죠. 원본 설계 문서나 시험 데이터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스크린에 비교표를 띄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추력 대비 중량비가 다른 발사체들보다 높습니다. 같은 무게의 화물을 올리는데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설계 최적화가 덜 됐거나 아니면 부품 성능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데이비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는 그 표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효율이 낮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회의 막바지에 누군가 ITAR 규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로라였어요. 네,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ITAR 때문에 우리가 기술 이전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ITAR 통제 품목이죠. 미사일 기술과 직결되니까요. 그럼 결국 혼자 만들 수밖에 없었겠네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해줬으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미국이 도와줬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의 누리호는 결국 한계가 있는 독자 개발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ITAR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한국의 개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제약 조건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수잔 킴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나사 소속 엔지니어로 추진 시스템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수잔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잔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숫자 비교는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사체 효율성을 단순히 중량비로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기준이 있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국산 화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했다면 초기 설계에서는 안정 예수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검증된 외국산 부품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유 설계가 들어가고 전체 중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수잔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5시가 넘었고 다들 피곤해 보였죠. 좋은 지적입니다, 수잔. 나는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논의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잔은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로 돌아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수잔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나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국산화율이 높든 낮든 결과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문장들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누리호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함, 독자 개발의 제약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치적 성과 과시 목적이 강함.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파일을 저장하면서 나는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죠. 모두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이지만 우주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거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빌딩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회의들이 열리고 또 다른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겠죠. 나는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건 내 이런 확신이 곧 큰 문제를 만들어낼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잔이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것, 국산화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숫자 너머의 맥락을 보지 못한 것, 이 모든 게 나중에 되돌아와 나를 강타할 거였어요. 태스크포스 2번째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오후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전화를 연결해 주더니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넷 한국 출장 준비해요. 다음 주 화요일 출발입니다. 한국요? 나는 약간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짓이었거든요. 동맹국 우주협력 강화 차원입니다. 형식적인 명분이긴 하지만 당신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오는 게 좋겠어요. 보고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방문 일정이 잡혀 있고 서울에서 관계자들 미팅도 몇 개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출장이라? 사실 내심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동안 자료로만 봤던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졌죠. 내가 이미 내린 결론이 혹시 흔들릴까 봐서였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뒤 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시간만 14시간, 기내에서 잠을 좀 자긴 했지만 여전히 피곤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베넷 보좌관님, 김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호텔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에 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고속도로 풍경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군데군데 보이는 최신식 건물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는 건 다르더군요.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죠? 내가 물었어요. 1시간 정도입니다. 교통 상황이 좋으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근처 식당가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넌사인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들,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 먹으면서 나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걸 알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더 앞서 있더군요. 적어도 일상생활의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나아 보였어요.
물론 그게 우주기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과 함께 판교 테크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걸으면서 나는 이곳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카페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한 우주기술 스타트업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대표는 3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지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녀는 소형 위성 부품 개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큐브 세숑 추진 시스템을 만들어요.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죠. 이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부품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 부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속 덩어리였죠. 이걸 실제로 우주에서 테스트해봤나요? 네, 작년에 쏘아 올린 위성에 탑재했어요.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좀 더 둘러봤습니다. 강남 지역의 마천루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지하철역의 복잡한 구조.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역동적이었어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였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본격적으로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논밭과 산들이 펼쳐졌고 점점 바다 쪽으로 가까워지더군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나는 이 먼 곳까지 와서 우주센터를 만든 한국인들의 집념 같은 걸 느꼈어요.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센터장이라고 소개된 60대 초반의 남성이 악수를 청하더군요. 환영합니다, 베넷 보좌관님.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센터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발사 통제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상마다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실제로 작동하는 우주센터의 심장부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발사 전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사 순간을 통제합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날씨, 궤도, 위성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시설을 둘러봤어요. 조립동, 시험동, 추적 레이더 시설까지. 각 장소마다 연구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특이한 걸 느꼈어요.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미국에서 봤던 다른 나라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기들 기술을 자랑하기 바빴는데 여기선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회의실에서 기술 브리핑이 있었어요. 네, 프로젝터 화면에 누리호의 구조도가 떴고 엔지니어들이 차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개발 과정, 연료 시스템, 위성 분리 메커니즘, 모든 게 영어로 준비된 자료였어요. 네, 브리핑 중간쯤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성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성호가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 보이시죠? 사흘 후쯤에 이 궤도에서 근접 통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나는 그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익숙한 위성 번호가 보이더군요. 우리 통신위성 중 하나였어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확실한 겁니까? 저희 추적 시스템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첩에 그 내용을 적었어요. 일단은 메모만 해두고 미국 돌아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한국 측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는 검증이 필요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센터를 한 바퀴 더 둘러본 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시설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고 연구원들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리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국 출장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어요. 시차 적응하느라 고생하면서도 나는 바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박성호가 얘기했던 위성 궤도 건이 떠올랐어요. 나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죠. 2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베넷 보좌관님 확인해 봤는데요. 맞습니다. 그 구간에서 근접 통과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내가 물었어요. 어제 오전에 최종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미리 알려준 덕분에 조기 대응할 수 있었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우리보다 먼저 그 문제를 발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며칠이나 앞서서요.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의 추적 시스템이 정말 우수한 걸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우연히 그 궤도를 모니터링하다가 발견한 걸 수도 있고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NSC 정례 회의에서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했어요. 나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적절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도 전문성이 있어 보였고요. 다만 이것이 누리호의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를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고서에는 동맹국 협력 데이터 참고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어요. 한국연구원이 미리 위성 문제를 발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내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누리호는 여전히 보여주기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다. 그렇게 결론 내렸죠. 2번이나 한국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지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다음 주 국방위원회 청문회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오후 3시 40분쯤 책상 위 긴급 전화벨이 울렸어요. 베넷입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좌관님, 즉시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동부가 상공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직 분석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서 계단으로 내려갔죠. 지하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나사, 공군에서 급히 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나는 중앙 콘솔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직 책임자인 톰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1시간 전 동부가 상공에서 미확인 발사체가 포착됐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궤도도 불안정해요. 메인 스크린에는 궤도 추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점 하나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발사 지점은 어딘가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군에서 나온 대령이 답했어요. 여러 국가가 가능성 있는 위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톰이 다른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발사체에서 여러 개의 물체가 분리됐습니다. 그게 우주 잔해들과 섞이면서 주변 위성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점들이 어떤 건 빠르게, 어떤 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총알이 사방으로 튀는 것 같았어요. 피해 상황은?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충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위성 3기와 동맹국 상업위성 5기가 위험 구역 안에 있어요. 나사 담당자가 긴급 보고서를 넘겨줬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숨이 막혔어요. 그중 하나는 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전략통신 위성이었습니다. 만약 저게 손상되면 하와이에서 괌까지 미군 통신망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레이더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나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콜로라도 추적소, 알래스카 레이더, 일본 자위대 레이더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톰이 답했어요. 하지만 물체들이 너무 작고 궤도가 불규칙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실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도 도착했고 국방장관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긴급 대책을 요구했죠. 유럽 우주국이랑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데 톰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각자 계산한 값이 다 달라요. 나 유럽은 충돌 확률을 8%로 보고 일본은 3%라고 하고 우리 계산으론 12% 정도입니다. 또다시 데이터 혼선이었어요. 한 달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훨씬 심각했죠. 위험에 처한 위성도 많고 그중엔 군사 전략 자산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은 커피로 버티면서 계속 계산을 돌렸어요. 하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궤도를 가진 물체들을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오후 6시쯤 태평양 함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함정들이 위성통신 신호 약화를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끊긴 건 아니지만 신호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이거 심각합니다. 국방부 대령이 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지휘 통제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약 긴급 상황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내 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 전체가 위협받고 있었죠. 7시가 넘어가면서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분적인 정보뿐이었어요. 아무도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상황실 구석에 있던 통신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우주정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긴급 협조 요청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상 연결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바쁜 와중에 한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결하세요. 몇 초 후 보조 모니터에 화상 화면이 떴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봤던 박성호 연구원이었어요.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베넷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성호가 말했어요. 급한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성호가 옆 사람과 뭔가 확인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저희 누리호로 올린 소형 위성 중 하나가 해당 구역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정밀 궤도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정밀 궤도라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우주 잔해와 미확인 물체들의 이동 경로, 속도, 그리고 귀국 위성들과의 상대 위치까지 계산했습니다. 박성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드릴까요? 나는 톰을 쳐다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보내주십시오. 1분도 안 돼서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표들이 떴어요. 톰과 나사 담당자가 황급히 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톰이 중얼거렸어요. 해상도가 우리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데요? 나사 담당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물체 움직임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 건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나오죠?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저희 위성에 탑재된 광학 센서가 해당 구역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반복 관측으로 오차를 줄였고요. 톰이 재빨리 한국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석관들도 달려들어 교차 검증을 했죠. 15분쯤 지나자 새로운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좌관님, 톰이 나를 불렀어요. 이 데이터로 재계산하니까 확실해졌습니다. 3시간 20분 후 우리 전략통신 위성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회피 경로도 나왔어요. 화면에 새로운 궤도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빨간색 위험 구역과 파란색 안전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죠. 한국이 보내준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명확한 그림을 얻게 된 거예요. 한국 측에서 시간대별 위험도까지 다 계산해뒀습니다. 나사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펼쳤어요. 어느 위성이 몇 시 몇 분에 가장 위험한지까지 나와 있어요. 나는 모니터 속 박성호를 봤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연히 최종 판단은 귀측에서 하셔야죠. 박성호가 답했어요.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데이터 믿을 만한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한번 믿어볼 만합니다. 즉시 태평양 우주통제센터에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회피 기동 실시. 여러 위성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료를 소모하며 조금씩 궤도를 바꿔갔죠.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은 모두 화면만 응시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3시간 20분 후 위험 구간 통과 시각이 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추적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우리 전략 통신 위성이 위험 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통과했습니다. 톰이 외쳤습니다. 안전구역에 진입했어요. 상황실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박수까지 쳤어요.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른 위성들도 차례로 위험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제시한 경로가 모두 정확했어요. 단 한 기의 위성도 손상되지 않았죠. 화상 화면 속 박성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연결이 끊기고 상황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 달 전 내가 뭐라고 적어놨죠? 대국민 사기극. 효율이 낮다고 보여주기 쇼라고 판단했던 그 누리호.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을 살린 건 바로 그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이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내 노트를 꺼냈어요. 몇 주 전에 적어뒀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orea's Nuriho, National PR Show, possibly a grand hoax.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극은 맞았어요. 하지만 속은 건 한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였죠. 그럼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고 진짜 능력을 보지 못한 나 자신. 내가 진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동북아 위기가 해결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죠. 베넷 보좌관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를 원하십니다. 특히 한국의 역할 부분을 빠짐없이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간단했을 거예요. 사실만 나열하고 객관적인 톤으로 정리하면 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판단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직면해야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나는 나로우주센터 연구진과의 화상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형식적인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나 진짜로 알고 싶었죠? 누리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저런 설계를 선택했는지, 무엇보다 내가 놓쳤던 게 뭔지 말이에요. 오전 10시 회의실 스크린에 여러 명의 한국 연구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 박성호 그리고 엔진 개발 책임자라는 최진우라는 연구원까지 있었어요. 이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리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예전에 작성했던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 표를 보면 누리호는 다른 나라 발사체들보다 무겁습니다. 비슷한 무게의 위성을 올리는데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 제 평가가 틀렸나요? 최진우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알아야 해요. 맥락이요? 네, 우선 국산 화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우가 자료를 공유했어요. 누리호는 거의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엔진, 터보펌프, 연료 탱크, 제어 시스템까지요. 외국에서 수입한 건 극히 일부뿐이에요. 그게 중량과 무슨 관계가 있죠? 내가 물었습니다. 박성호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검증된 부품을 쓸 수 없으니 안정 예수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조를 더 튼튼하게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늘어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최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이 부품은 몇 퍼센트 여유만 두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이 낮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성공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럼 ITAR 규제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요?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청났습니다. 핵심 부품을 살 수도 없고 기술 자문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특정 소재나 공정 기술도 수출 금지 대상이었죠. 결국 모든 걸 밑바닥부터 개발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엔진 개발만 10년 넘게 걸렸어요. 최진우가 답했습니다. 수백 번의 연소 시험을 했고 수십 번 실패했습니다. 폭발도 여러 번 겪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어요.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 10년의 시간을 수백 번의 시험을 그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패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최종 결과물의 숫자만 보고 판단했죠. 다중 위성 탑재 시스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내가 말했어요.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는 경험치를 빨리 쌓아야 했어요. 경험치요? 네. 한 번 발사할 때 하나의 위성만 올리면 그만큼 배우는 것도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위성을 동시에 올리면 한 번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박성호가 설명했습니다. 통신용, 관측용, 과학용, 기술 검증용까지 각각 다른 목적의 위성들을 실어서 동시에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북아 위기 때도 내가 말을 이었어요? 맞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하나가 우주물체 추적 실험용이었어요. 광학 센서를 탑재해서 궤도상 물체를 관측하는 기술을 검증하려던 거였죠. 그게 이번에 큰 도움이 됐고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누리호가 왜 저렇게 설계됐는지, 각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했는지요. 모든 게 논리적이었고 계획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위성 위기 때 민간 플랫폼 데이터, 제가 나로우주센터 방문했을 때 궤도 경고,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 바탕이었는데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나요?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우리는 자랑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기술이 쓰이는 게 중요하죠. 동맹국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죠? 대국민 사기극, 정치쇼, 과대포장. 정작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술을 제공하고 공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고 그게 미국의 자산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서랍에서 예전에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을 꺼냈어요. 한국 누리호 발사체 평가 및 전망, 몇 주 전에 쓴 거였죠.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효율성이 낮다라고 썼던 부분, 이제 보니 완전히 틀린 평가였어요. 국산 화율과 안정 예술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수준이었죠.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라고 적었던 문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기술적 성과가 바탕에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내 개인 메모장에 적어뒀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Possibly a grand hoax to oversell capabilities to its own people. 나는 마우스를 들어 그 문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장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죄책감은 남아 있었죠.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쓸 거예요. 진실을 담은 보고서 말이에요.
제목부터 다시 썼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실질적 기여와 전략적 가치 재평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누리호 프로젝트는 기존 평가보다 훨씬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다. ITAR 규제로 인한 독자 개발의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은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평가된다. 문장을 쓰면서 뇌리에 스친 건 지난 몇 달간 있었던 3번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 민간 플랫폼이 제공한 데이터, 그때 난 한국이라는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나로우주센터에서 들었던 궤도 경고, 그것도 공식 보고서에서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번 동북아 위기,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한국은 처음부터 조용히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내 편견이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국산 화율의 의미, 다중위성 탑재의 전략적 가치, 3차례에 걸친 협력 사례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담았어요. 객관적이도에 공정하게 사실에 기반하되 맥락을 놓치지 않게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사무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누리호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이다. 사기를 당한 건 한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우리 자신이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고위층을 설득해야 했죠.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사흘 뒤 백악관 상황실 옆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까지 모였죠. 의회 정보위원회에서도 2명의 보좌관이 왔습니다. 총 15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면서 밤을 2번 새웠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지난 몇 달간 백악관이 가졌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였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제목이 떴어요. 한국 누리호와 동북아 우주안보 구조에 미친 영향.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베넷 보좌관, 이번 동북아 위기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오. 네, 카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초기 평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약간 술렁였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나는 준비한 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누리호를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목적이 강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했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제 개인 메모에 이렇게 적기까지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사기극이라고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자국민들에게 능력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태스크포스 대부분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의회 보좌관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네, 이제부터 3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운 사례들이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2달 전 위성 충돌 위기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정찰 위성이 궤도 오차로 위험에 처했을 때 한국의 민간 우주 스타트업이 제공한 추적 데이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냥 여러 데이터 중 하나로만 취급했죠. 국방장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공식 보고서에 기록됐나요?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민간 상급 데이터 활용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죠.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우리 위성의 근접 통과 가능성을 미리 경고해줬어요. 며칠 앞서서 발견한 겁니다. 덕분에 조기 대응할 수 있었죠? 그것도 보고서에 안 들어갔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동맹국 협력 데이터 참고 정도로만 언급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번 동북아 위기 때의 궤도 시뮬레이션 화면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동북아 상공 위기 때 우리는 정확한 궤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한국의 누리호 위성이 제공한 정밀 데이터로 우리 전략 통신 위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카카. 나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후일 분석 결과 한국 데이터 없이는 최소 한 기 이상의 위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나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나는 준비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 번의 사건 모두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니, 인식하고도 인정하지 않았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기극이라고 불렀던 것. 맞습니다. 사기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건 한국 국민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속았다는 겁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보여주기 쇼 정도로 치부했던 우리 자신이 속았던 겁니다. 한국의 진짜 능력을 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 자체가 스스로에게 친 사기였어요. 국방부에서 나온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여전히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건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동맹의 우주 자산은 그게 바로 잘못된 시각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정책 방향 제안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략적 동업자로 격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첫째, 우주 감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공식화합니다. 한국의 추적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됐으니까요. 나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둘째, 발사체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ITAR 규제 범위 내에서 상호 보완적 개발을 추진하는 거죠. 국가안보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자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방적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입니다. 한국도 우리에게 줄 게 있어요.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 소형 위성 기술, 정밀 추적, 알고리즘 같은 거요. 의회 보좌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은 물론 주의는 필요합니다. 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적대시하는 것과 협력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배제하면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베넷 보좌관, 네, 카카. 당신이 처음에 한국을 사기극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효율성 데이터였습니다. 발사체 중량 대비 탑재량이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피상적인 분석이었어요. 국산화율, 안정예수, 독자 개발의 제약 같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는 확신합니까? 한국이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네, 카카. 나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위기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3번이나 도왔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대통령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손을 잡을 상대를 다시 봐야 할 때군요. 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판단이 틀렸다는 걸 보여줬어요. 국가안보보좌관도 동의했어요.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솔직한 보고 고맙소, 베넷. 실수를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제 직무입니다, 카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겠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공식 보고서에 감정을 담을 순 없지만 진실은 담아야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장을 완성했어요. 누리호는 한국 내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된 한국의 우주 독립 선언이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친 사기였다.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는 백악관 전체에 배포될 거예요. 정책 결정자들이 읽고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갈 겁니다. 책상 서랍에서 예전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란드 호악스라고 적었던 그 문장은 이미 삭제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죠. 나는 메모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협력의 새로운 방식.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5월 다시 한번 누리호 발사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졌어요. 이번엔 단순한 실험 발사가 아니었죠. 상업위성 6기, 군사민간 겸용위성 4기가 동시에 탑재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무실 모니터에 발사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어요. 화면 구석에는 여러 나라 우주기관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나사, 유럽 우주국, 싱가포르 우주청, 아랍에미리트 우주국까지 모두 이번 발사에 자기들 위성을 실은 곳들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화면 속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3년 전 내가 직접 방문했던 그곳이었죠.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발사대 주변에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다는 거였어요. 조립동도 확장됐고 관제센터도 새로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발사 10분 전에 한국어 카운트다운이 들렸고 곧이어 영어 동시 통역이 흘러나왔어요. 화면에는 연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중 몇 명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박성호 연구원도 보였고 센터장도 화면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문득 3년 전 내가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불렀는지 떠올랐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그 단어를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금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네,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진짜 국제협력 프로젝트였죠.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3, 2, 1, 점화. 거대한 화염이 분출되고 누리호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도 그 엄청난 추력이 느껴졌습니다. 발사대를 떠나 점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2분 후 1단 분리 성공, 2분 30초 후 페어링 분리 성공, 4분 후 2단 분리 성공.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연구원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했겠죠. 효율은 어떤지, 비용은 적절한지, 과장된 건 없는지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화면 속 연구원들의 환한 표정에서 수년간의 노력과 땀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주 강국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세계 우주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서울 광화문 광장 모습이 나왔어요.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아이를 어깨에 태운 부모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기쁨에 들떠 있었죠. 3년 전 같았으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홍보용 과장이라고 치부했을 거예요.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쇼라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저 환호 속에는 진짜 자부심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부심은 충분히 정당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모니터를 보면서 나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세 번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첫 번째 순간,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그 밤, 위성 충돌 위기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던 내게 젊은 분석관이 가져온 한국 스타트업의 데이터. 그때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죠. 한국이라는 단어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순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회의실. 박성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건넨 궤도 경고. 미국 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미리 알려준 그 친절함. 나는 메모는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죠. 세 번째 순간, 동북아 상공의 위기. 모두가 해답을 찾지 못하던 그때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이 보내온 정밀 데이터. 그게 미국의 전략통신 위성을 구했어요.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그 세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어제 막 인쇄해온 것이었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우주 감시 및 발사체 기술 협력 프레임워크 SI. 몇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완성된 문서였어요. 저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죠. 데이터 공유, 공동 연구 개발, 발사 서비스 상호 제공까지 3년 전에 내가 봤다면 상상도 못했을 수준의 협력이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미국 측 실무 책임자로서의 서명이었죠. 잉크가 마르는 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출발점이라고요.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제이슨이 들어왔어요. 3년 전 그 젊은 분석관이었죠. 지금은 내 팀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보좌관님, 발사 보셨죠? 응,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더군요. 한국 측에서 다음 주에 기술 교류 미팅을 제안했어요. 소형 위성 추진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건이요. 제이슨이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나는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혹시 한국 쪽 우주 스타트업 리스트랑 대학 연구소 자료 최신 버전으로 다시 정리해 줄 수 있나? 물론이죠. 근데 왜요? 제이슨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젠 우리가 먼저 배우러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특히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도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제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발사 생중계는 끝났지만 뉴스 채널에서는 계속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패널이 말하고 있었죠. 이번 발사는 한국 우주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죠. 맞는 말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나는 한국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동맹국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이미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걸,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방금 발사된 누리호의 위성들이 궤도에 안착하고 있겠죠. 미국의 위성들과 나란히 같은 하늘을 날면서 말이에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장을 켰습니다. 개인 기록용으로 쓰는 파일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문장 말이에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완성했어요. 누리호는 사기가 아니었다. 사기처럼 보일 만큼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을 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다면 그 피해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을 과소평가한 전 세계였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피해자는 편견으로 진실을 보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타이핑을 마치고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을 다시 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나는 오늘을 떠올리겠죠?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배운 날을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베넷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시면서 우주협력건을 언급하셨어요. 당신이 준비한 프레임워크를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수행단에 포함될 거예요. 준비 잘해 주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다시 한국에 가게 되는군요. 이번엔 3년 전과 다를 겁니다. 의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러 가는 거니까요. 모니터를 끄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적었던 그 프로젝트. 지금 그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의 위성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어요. 국제 협력의 상징이 됐고 한국 기술력의 증거가 됐죠. 사기극이 맞았습니다. 다만 속은 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였을 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봤을 때 비로소 진짜 협력이 가능했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세계 우주 개발에 기여하면서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동맹이란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배울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누리호는 계속 날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나도 계속 배워갈 거예요. 세상을 보는 더 나은 방법을요. 지금까지 앤드류 베넷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백악관의 한 보좌관이 사기극이라고 폄하했던 그 프로젝트는 알고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던 거죠.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왔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 동맹국을 3번이나 구해냈습니다.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는 건 쉽지만 진실을 보려는 용기는 어렵습니다. 앤드류 베넷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게 바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